캐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이제 김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인들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김에 말아가지고 소비하는 것들은 주로 일본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접한 스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 이거 this is 김밥. 8월 14일 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플루톤이라는 곳에 롯데리아가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맥도날드, 버거킹, 쉑쉑도 있고 뭐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에 롯데리아가 들어왔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되게 의아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런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지금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롯데리아가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초반이지만 그래도 그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저 뉴스를 제가 통해서 이제 접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햄버거, 똑같은 햄버거로만 뭐 비슷한 햄버거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 어필을 못 하겠죠. 미국 햄버거 꽤나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밥 좀 먹어본 사람들처럼 햄버거는 먹어봤던 사람들이 웬만한 햄버거 해서 좀 어필을 할까요? 자,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마케팅 타깃으로 잡은 게 K버거 컨셉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K버거 컨셉, 그럼 미국인이 접하지 못했던 그러면 롯데리아를 통한 K버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롯데리아를 가면 흔히 흔한 불고기 버거 있겠죠. 불고기 소스가 들어간 한국적인 불고기 버거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안 가고 굳이 롯데리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죠? 이 버거가 있기 때문에요. 새우버거. 자, 새우버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뭐야 다들 지금 파는데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게 라이스버거 있잖아요. 자, 밥버거 이 세 개를 이제 주력 K버거로 이렇게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봤어요. 근데 이제 불고기 소스가 들어간 불고기 버거는 기존의 다른 어떤 버거 체인들에서도 저 불고기 소스는 그 미국의 바베큐 소스가 좀 비슷한 맛을 내요. 그래서 K버거라고 하니까 불고기 버거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그 반응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슈림프 버거, 그 새우버거를 혹시 새우버거가 훨씬 불고기 버거보다 나았다고 반응을 남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도 그 뭐 다양한 버거를 파는 나라일 건데 버거의 나라니까 그런 주요 어떤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새우버거를 판매하는 곳은 없나? 없습니다, 거의. 주요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에서 뭔가 미국인들 중에서도 육고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어떤 체인점을 내가 주로 많이 갔었냐면 그 롱존 실버라고 있거든요. 롱존 실버를 가면은 뭐 새우튀김, 생선튀김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롱존 실버가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새우버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판매를 그렇게 거의 안 했던 그런 컨셉이었는데 롯데리아가 그걸 딱 내세웠고, 자, 그리고 우리 롯데리아에 는 이런 버거도 있습니다 해서 겹가지로 이제 라이스 버거까지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서 K 햄버거를 즐겨보세요라는 컨셉을 롯데리아가 내세웠다. 자, 그래서 만약에 햄버거로서의 맛만 비교를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 그 파이브 가이스보다는 못해, 맥도날드보다도 좀 못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비교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K 햄버거를 체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롯데리아라는 그런 레스토랑이구나, 이 현상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한류 문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K-팝을 통해서 접하게 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치킨이죠. 그럼 한국 치킨하고 미국 치킨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길래? 그러면 다른 거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을 가셔가지고 KFC나 좀 미국 마트에도 델리 섹션을 가시면 그 프라이드 치킨을 팝니다. 정말 놀라는 게 한국 치킨에 비해서 크기가 2배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교촌 치킨이나 우리 메이저 그 브랜드 치킨들 있잖아요. 그런 치킨들에서는 보통 9호에서 10호 정도 크기의 닭을 사용한다면 미국에서는 거의 19호, 20호 정도 되는 크기를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크기부터 차이가 나요. 그럼 제가 왜 이 크기를 말씀을 드리나, 우리는 그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촌에서 한 마리 시켰어요. 우리가 허니 콤보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배달받은 치킨을 박스를 열었으면 잘게 다양하게 이렇게 절단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도 닭이 한국 치킨보다 거의 2배가 큰데 8조각을 내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8피스 치킨이라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안 그래도 닭이 큰데 덩어리마저도 이제 닭다리 부위 덩어리, 가슴살 부위 덩어리, 뭐 이렇게 덩어리가 아주 커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런 미국인들은 그 덩어리가 큰 치킨들을 어떻게 프라이드를 해왔을까? 간단한 염지도 이제 간단해요. 간단히 염지를 하고 뭐 밀가루 반죽을 조금 해서 반죽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튀겨서 내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뭐 양념 같은 것도 거의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리지널, 뭐 크리스피, 아니면 뭐 스파이시 정도 되는 그런 맛. 근데 미국의 스파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파이시하고 좀 그 매운 게 정도가 좀 훨씬 덜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그러면 미국인들은 그럼 오리지널 치킨을 내가 샀다, 아니면 크리스피 치킨을 내가 샀다, 스파이시 치킨 샀다. 그럼 뭐에다가 우리가 곁들여서 먹냐면, 미국인들은 뭐 비스켓 있죠. 그 KFC 가면 그 구운 빵 있죠. 아니면 그 메시드 포테이토, 그걸 코슬로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곁들여서 먹는 문화다. 가족들하고 뭐 집에서 나눠서 이렇게 함께 즐겨서 그런 먹는 그런 문화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치킨에 비해서 미국 치킨이 맛이 없는 이유가 뭔가? 덩어리가 크니까 염지가 양념을 하더라도 이게 살 안쪽까지 뼈 안쪽까지 들어가가지고 양념이 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없어요. 맛을 골고루 구현을 해낼 수 있는 크기가 한국 치킨보다는 좀 아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치킨은 다양한 형태로 잘라가지고 양념이 좀 쉽게 배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우리는 한두 가지 양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간장, 마늘, 뭐 온갖 뭐 다양한 어떤 양념들이 막 까르보까지 해가지고 뭐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내가 선호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 하나의 어떤 박스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게 아주 다르고, 그리고 크리스피한 측면도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치킨을 한번 튀겼다가 두 번 튀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 크리스피한 면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K 드라마나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치맥 문화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도 치맥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치킨 뭐 집에 사놓고 내가 맥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미식축구 경기 보면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치맥 문화라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뭐 혼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치맥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어떤 팀, 그리고 함께 응원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 치맥 문화인데, 자, 미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도 버팔로 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버팔로 윙은 그 스포츠 바에서 미국인들이 한두 명 가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 응원하는 어떤 바에서 즐기는 한정된 경험을 제공하는 버팔로 윙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는 있지만, 한국처럼 치맥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연대하고 유대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한국 치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치킨이 일본 치킨도 아니고 중국 치킨도 아니고, 아니 하고 많은 치킨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도 치킨 다 좋아합니다.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왜 코리안 치킨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면 때문에 좀 더 큰 어필을 하지 않나. 이번에 캐대언 때문에 요즘 챌린지가 많아졌어요. 김밥 한 입에 먹기 있잖아요. 근데 캐대언 이게 잘못된 게, 우리는 김밥을 썰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입에 이발에 막 이렇게 넣고 먹는서 그거 한 입에 넣고 먹기, 목이 걸려가지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어떤 미국 부부들은 그 영화 못 보게 한대요. 애들한테 안 좋다고. 왜 굳이 좀 잘라서 이렇게 넣지? 그렇게 그런 장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캐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김밥, 미국 사람들도 이제 김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인들도 이제 그 한국인들이 먹는 김밥의 종류는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인들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김에 말아가지고 소비하는 것들은 주로 일본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접한 스시였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미국인들 눈에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코리안 스시입니다. 그럼 스시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 생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 또 하는 말이, 그 안에 뭐 생선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생선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뭐 코리안 스시입니다 라고, 또 굳이 생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좀 엑스트라 에너지까지 이렇게 또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딜리버리,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 이거 this is 김밥, this is 뭐 코리안 스시가 아니고 이제 김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는 한국 뭐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두 있죠. 만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중국 식당을 통해서 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덤플링이라고 해요. 만두는 이제 덤플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만두가 인기가 있어지니까 코리안 덤플링이라고 안 해요. 이제 this is 만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문화의 힘을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 한국인들이 쓰는 우리 하나의 어떤 단어가 하나의 이제 고유 명사화 되어서 굳이 우리가 뭐 코리안 스시, 뭐 코리안 덤플링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존에 또 접했던 그 라면 같은 거, 라면 문화 있잖아요. 라면 문화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월마트나 이런 곳을, 마트 있죠. 미국에서 큰 마트가 월마트인데, 월마트를 가면은 주로 일본계 마루찬 라면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싼 라면이었는데 되게 이 맛이 좀 다양하지 못하고 조금 우리 맛에는 좀 짜고 저렴이 맛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자, 그런 맛만 보다가 이제 한국 라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라면은 뭐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까르보 맛도 있고 진짜 매운맛도 있고 다양한 맛을 제공해주면서 이 라면이란 게 내가 그냥 물 넣고 끓여서 그냥 조금 뭐 짜면 물 좀 더 넣어서 희석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이 아니고 내가 다양하게 뭔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을 한류가 제공을 해주고 K-팝이 지금에 또 와서 정점을 또 찍어주지 않나. 그리고 한국 치킨들이 인기를 얻어 나갔잖아요.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김치예요. 김치. 그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발효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코리안 김치 이러면 어떤 게 떠올라질까? 미국인들은 배추김치 아니면 그 한국 마트에 가면 뭐 총각김치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김치 종류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어떤 김치들이 있는데 왜 이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이제 그 유산균, 발효된 음식들,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를 좋아하게 되는 미국인들도 좀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를 활용해가지고 뭐 김치 타코, 뭐 김치 피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먹는 문화가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또 그 미역 있죠. 미국인들이 미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는 미역이라면 일단은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왜냐면 그 산모가 태어나면은 미역국 먹고 이제 피도 순환시켜주고 몸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 미역이 영어로 바다의 잡초라고 합니다. 그 seaweed, 그 바다의 잡초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해변가를 가면은 미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잡초 같은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굳이 그걸 찾아서 먹지를 않는데, 지금은 돈이 된대.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 북동부 쪽에, 메인주 쪽에 그 랍스터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랍스터가 다 캐나다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린대요. 그럼 미국 쪽에서 이제 랍스터를 잡던 사람들의 수익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종사를 더 많이 하게 되냐면, 돈도 되고 미역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공시켜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왜 뭐 치킨도 좋아하고 뭐 롯데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K 뭐 버거, 그리고 뭐 김치, 다양한 뭐 만두, 미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점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 느끼기에는 약간 독특한 식감들이 있겠죠. 자기들이 즐기지 못해 그런 독특한 식감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 이러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인식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라는 거. 왜냐면 뭐 김밥만 봐도 자기들이 먹는 그런 기름진 햄버거보다는 훨씬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다 몸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면 제육볶음 칼로리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데, 근데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국 음식은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이 좀 많이 찾는 음식이 불고기, 잡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또 비빔밥 이런 것들. 근데 비빔밥 몸에 좋잖아요.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음식은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서 미국인들 식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불하는 디지털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팁을 20% 내세요, 25% 내세요, 뭐 30% 내세요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 팬데믹 그 이후에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내야 되는 팁마저도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팁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디지털 포스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누르는. 미국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점점 결제 방식이 좀 비대면으로 이제 키오스크 같은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말로는 이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불하는 디지털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팁을 20% 내세요, 25% 내세요, 뭐 30% 내세요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스크린이 팝업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뭐 25%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강요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2000년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팁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보통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점심은 점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 먹었던 금액의 10에서 15% 정도. 아 정말 서비스가 좋았다 이러면 15% 정도. 저녁은 15에서 뭐 서비스 좋았으면 한 20% 정도만 내면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서로 땡큐 굿바이 뭐 그레이트 서비스 하고 웃으면서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이게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5% 10% 정도.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 팬데믹 그 이후에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내야 되는 팀마저도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제가 느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팀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팁을 내야 되는 문화가 없잖아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10,000원 당당하게 내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다 지불은 내가 확실히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팁을 내고 내지 않고 그냥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진 못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예요. 내가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근데 팁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나간다 이러면 이 사람의 생계에 위협을 내가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팁을 주고 받고의 문제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좀 팁을 주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자, 미국의 1960년대에 미국에도 이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최저임금법이 이제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법 합의돼가지고 이제 10,000원 올리네 만에 돼가지고 말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1960년대 이제 법으로 정해놓자 해서 이제 뭐 시간당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씩 다 주도록 하자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어요. 다만 모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예를 들면 10,000원씩은 제공하자. 근데 예외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서는 전체 10,000원을 최저임금으로 규정을 해놨다면 사람들을 고용하는 레스토랑의 고용주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만 시간당 지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그 법으로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들은 시간당 보통 뭐 기본적으로 2불 30, 2불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다 팁으로 충당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전에는 뭐 팁을 안 내도 됐던 커피숍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장소들에서도 디지털 페이먼트 지불 시스템이 다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팁을 얼마 내시겠습니까? 라는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낼 필요도 없던 곳에서도 뭔가 팁을 내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을 한다. 팁을 안 내고 나갔다.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겠죠. 팁이란 것은 서버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버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많은 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다 잘 먹고 비싼 밥 다 즐겨놓고는 나갈 때는 한 푼도 없이 나간다?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서버들은 그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뭔가 팁으로 5불, 10불 정도 내는 게 아까운 생각에 팁을 안 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숨은 그 5불, 10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미국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팁 문화는 좀 따라주는 게 우리 신상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는 미국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위해서도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다. 근데 뭐 팁 문화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 뭐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서버분들도 뭐 다 좋으시죠. 근데 미국 서버들은 대체적으로 더 친절한 편이다. 왜냐? 고객 만족도를 더 좋게 줘야만 더 많은 팁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질이 더 프렌들리하고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이런 팁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 건가 고민하는 미국인들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데니 마이어라는 그 유명한 분이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이 실험을 하셨어요. 이제 손님들이 음식값을 지불할 때 팁 내실 필요 없이 차라리 그냥 미리 이미 그 음식값에다가 팁을 포함시켜 놓자. 그래서 뭐라고 포함되냐면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앞으로 그 드시는 음식에 이미 그 환대, hospitality라고 하는데 그 환대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팁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20,000원어치 내셨으면 환대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팁 안 내셔도 돼요 라고 느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환대 서비스 적용률이 얼마였냐? 한 20%가 됐대요. 그러면 16,000원짜리
음식 먹었던 게 2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16,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밥값이 2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음식값 비싸졌네. 이 뭐야 이거. 그리고 또 다가오는 심적인 압박감. 그래도 미국에서는 나갈 때는 팁을 내주고 가야 되는 게 예의인데 아무리 허스피탈리티 인클루디드라고 하더라도 2, 3불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심적인 압박감까지 손님들이 느낀대요. 그래서 실패를 했답니다. 또 실패한 요인이 뭔가 이분 입장에서는 허스피탈리티 그 환대 가격까지 그 음식값에 포함시키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이제 매장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들까지 동일 임금을 똑같이 제공을 해주자라고 느꼈대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간당 2불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팁으로 채워서 사야 되는 서버들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을 아예 공평하게 없애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전에는 서버를 하면서 돈을 정말 잘 벌던 능력자 서버들이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만두고 딴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왜냐면은 좀 유명 레스토랑 같은 곳 있죠. 능력 있는 서버들은 보통 통계적으로 얼마를 번다라고 하면 5만 불, 7만 불, 8만 불까지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을 팁으로만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지면 난 더 이상 여기서 일을 안 하는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미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스시집 있죠. 그 스시집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들하고 서버들이 받는 팁을 다 공유하게끔 했어요. 똑같이 나누게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뭐 팁은 내가 받았는 건데 왜 내가 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유를 해야 되지? 이런 갈등 관계가 이제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팁 문화라는 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거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장단점들이 또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들이 장단점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서비스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뭐 시간당 10,000원 받고 서빙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손님들한테 이제 팁을 능력 되는 만큼 내가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서비스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뭐 서비스의 질은 또 뭐 좋아질 수 있고 뭐 서버들도 훨씬 더 프렌들리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만큼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들, 손님들이 내야 되는 비용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만 해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왜 내가 지금 이걸 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유럽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팁을 내냐 이러니까 안 내도 된대요. 정말 고마웠으면 1불, 2불, 3불 정도만 내줘도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게. 근데 미국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뭐 그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미국만한 나라가 좀 없지 않나. 팁이라는 것은 미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요 수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은 훨씬 더 나은 여행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